장학금 받는다며. 그거 다 내놓으라고. 사채업자들이 내일까지 5억을 안 갚으면 나를 죽일 거야. 준석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합격증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준석은 19살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한 날, 그는 새벽같이 어머니 묘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그 종이는 구겨지고 찢어질 뻔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아버지 윤태식의 손에 의해서였습니다. 준석의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마르지 않았죠. 왼쪽 눈도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한적한 묘지에 준석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어머니가 평생 바라던 꿈이었습니다. 준석이 법조인이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죠.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있었고 준석은 편의점과 식당을 전전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도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장학금과 함께 도착하던 익명의 편지들. 그 편지 속 따뜻한 말들이 준석을 버티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꿈을 잃지 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응원해 주던 그 말들이요. 어머니, 이 편지들 다 가지고 있어요. 준석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 뭉치를 꺼냈습니다. 7년 동안 받았던 모든 편지였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많이 읽어서 종이가 해졌고 어떤 것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펼쳐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7년간 쌓였던 외로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19살 청년은 새벽 묘지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머니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묘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고 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노신사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석은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노신사가 바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서 있는 바로 그 무덤을 향해서요. 당신은 누구요? 노신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준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노신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남루한 옷차림, 떨리는 몸, 수상한 사람으로 보일 만했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신사가 무덤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준석이 놓은 합격 통지서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집어들어 자세히 읽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오준석. 노신사가 준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요. 당신이 오준석이요? 네, 그렇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노신사는 다시 무덤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정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석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내 딸 무덤 앞에서 왜 울고 있었소? 노신사의 질문에 준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매달 오던 장학금과 편지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합격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오. 노신사가 무덤 옆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준석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노신사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정한수라고 하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준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한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건설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정수진은 내 딸이었소. 정한수 회장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준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재벌가의 딸이었다니. 그런 사실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일하며 준석을 키웠습니다. 당신은 내 딸과 어떤 관계요? 회장의 질문에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준석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소. 회장의 말에 준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후회만이 가득했죠.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21살 때였소.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그때 수진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봉사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였죠. 매주 주말이면 복지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회장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가 복지관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윤태식이라는 25살 청년이었죠.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복지관에 와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수진이는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재를 사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식은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처럼 보였죠. 수진이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7개월 후 태식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수진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신분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는 태식의 순수한 마음만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딸이 일용직 노동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반대했습니다. 대한건설그룹의 외동딸이 어떻게 그런 남자와 어울릴 수 있느냐고 했죠. 수진이는 아버지와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얼마나 화를 낼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유학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고요.
회장은 딸이 정신을 차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숨어 지냈습니다. 태식과 함께였죠. 그곳에서 준석을 낳았습니다. 2005년 3월 15일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수진이는 준석을 돌보며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웃을 수 있었죠.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태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경마장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동료들 따라 한두 번 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밤새 도박장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아기가 있다고 돈을 아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태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오는데 왜 간섭하느냐고요. 2년이 지나자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도박으로 잃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진이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준석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도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빌린 돈마저 도박장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빚을 졌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회장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딸의 친구가 몰래 알려준 덕분이었죠. 회장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이는 아직도 태식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변할 거라고 믿는다고요. 회장은 몰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태식이 정말 변하는지요. 하지만 태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괴로웠습니다. 빚을 갚은 지 석 달도 안 되어 또 빚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회장은 또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갚아주는지도 몰랐죠.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준석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수진이는 지쳐 있었습니다. 태식의 도박은 멈추지 않았고 집에는 늘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준석은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죠. 회장은 딸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거부했습니다. 준석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아무리 손자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완고했소. 체면과 위신만 생각했지. 내 딸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하지 못했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준석이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태식의 도박빚이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고 빚쟁이들이 폭력배였으니까요. 수진이는 결국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화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석이 위험하다고, 빚쟁이들이 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고요. 회장은 당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빚을 갚아줄 테니 태식과 헤어지라고 했죠. 준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라고요.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했습니다. 태식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준석의 아버지니까요. 회장은 화가 났습니다. 딸이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말다툼 끝에 회장은 혼자 돌아왔습니다. 빚은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수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의 말에 준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떠올렸습니다. 준석이 12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고,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회장이 날짜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준석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수진이는 준석 학교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죠.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곳에 계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준석을 보러 오셨던 거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싶었지만 수진이가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절대 준석을 데려가지 말라고, 태식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요. 수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석의 아버지를 믿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준석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장학금 명목으로요. 그리고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었다면 했을 법한 말들을 적어서요. 하지만 회장은 몰랐습니다. 그 돈이 준석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태식이 모두 가로챘다는 것을요. 준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지옥 같았던 7년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태식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도박을 했지만 그래도 집에는 돌아왔습니다. 준석에게 밥은 먹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태식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씩 사라졌다가 나타났습니다. 돌아올 때면 술에 취해 있었고 준석을 보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수진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맞은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식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준석이 밥을 차려드렸지만 태식은 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죠.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준석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피가 났고 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태식이 도박에서 지고 오면 준석을 때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면 준석을 욕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오면 준석 탓을 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수진이가 나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준석은 참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친척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태식은 준석이 공부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느냐고 차라리 일이나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준석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었죠. 14살의 준석은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라 정식으로 고용할 수 없었지만 사장님이 사정을 알고 몰래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엿새를 일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죠. 하지만 그 돈도 태식이 가져갔습니다. 준석이 번 돈을 모두 빼앗아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준석에게는 10,00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았죠. 준석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잤습니다. 집에 가면 태식이 있었고 태식이 있으면 맞았으니까요. 도서관 화장실에서 씻고 열람실 구석 자리에서 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준석이 16살이 되었을 때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꿈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전 과목 만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태식에게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말하는 순간 맞을 게 뻔했습니다. 준석은 혼자 조용히 기뻐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검정고시로 준비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오는 장학금 편지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준석 몰래 태식이 먼저 받았습니다. 돈만 빼돌리고 편지는 쓰레기통에 버렸죠. 하지만 준석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편지 한 통을 찾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꿈을 잃지 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요. 준석은 그 편지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준석은 매달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태식이 버린 편지들을 찾아냈습니다. 7년 동안 받은 모든 편지를 모았죠. 그 편지들이 준석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19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역시 전 과목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법학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학원을 다닐 수도 없었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돈도 없었습니다. 준석은 도서관에서 책만 보며 공부했습니다. EBS 교재를 구해서 독학했죠. 태식은 준석이 공부하는 줄 몰랐습니다. 준석이 여전히 편의점에서만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준석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으니까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견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 입시에 지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였습니다. 준석의 성적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검정고시 만점에 모의고사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으니까요.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어머니께 실망을 드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7년을 버틴 보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태식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석이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태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서요. 뭐야, 그거? 태식이 합격 통지서를 낚아챘습니다. 읽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고려대? 법대?
준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학금 받는다며. 그거 다 내놓으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준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내일까지 빚 안 갚으면 날 죽일 거야. 태식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준석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준석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넌 대학 포기해. 그 돈으로 내 빚 갚아. 태식이 준석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준석의 눈이 부어올랐습니다.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누가 널 먹여 살렸는데, 응? 태식의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준석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내일 학교 가서 포기한다고 해. 알았어? 태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고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을 버텼는데, 드디어 합격했는데, 이제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요? 준석은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묘지로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울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한수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준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 어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는 사실도요. 미안하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19살 청년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완고하지만 않았다면,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면 자네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편지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피멍든 얼굴, 해진 옷, 떨리는 몸.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태식 그자가 아직도 자네를 때리는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소? 아동학대로. 저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준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로라도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표정을 보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네 어디서 사는가? 서울역 근처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네,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고시원이라니, 손자가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식과는 따로 사는가? 네, 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집을 나왔는지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준석의 표정만 봐도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는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하고? 낮에 도서관에서 합니다.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19살 청년이 밤새 일하고 낮에 공부하며 버텨왔다니요. 그것도 7년 동안이나요. 자네 정말 대단하오.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식이 왜 5억을 내일까지 갚아야 한다고 했소? 준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채를 썼습니다. 5억이요. 그리고 저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뭐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잡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친권자라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서류를 만들었대요. 준석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태식 그자가 감히 준석을 돈으로 팔아넘기다니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라고 했소? 네, 장학금을 받으면 그걸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꼭 쥐었습니다. 7년을 버텨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안 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대학에 가야 하오. 법조인이 되어야 하오. 그게 수진이가 바랐던 일이니까 하지만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내가 있지 않소. 회장이 준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자네 할아버지요. 손자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오. 하지만 저는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내 손자요. 강준석이 되는 거요. 준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삶에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깨어나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들을 게 없는데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자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내 손자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장이 준석을 꼭 안았습니다. 준석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7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도 울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손자를 몰랐던 후회, 그리고 이제야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수진의 무덤 앞에서 남은 가족이 서로를 찾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회장이 준석을 일으켰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갈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일이 있었고 고시원 월세도 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이제 하지 않아도 돼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면 어떡하나요? 혹시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시면요? 회장은 준석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7년간 배신과 폭력 속에서 살았으니 믿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일 이 주소로 오시오. 오전 10시에 준석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 정한수, 서울 강남구 본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겠소. 태식 문제도 사채 문제도 전부. 할아버지께서 정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준석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정한수요. 이 나라에서 내가 못하는 일은 없소. 회장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습니다. 준석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가거라.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보자. 회장이 준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회장이 수진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의 아들을 찾았다. 회장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준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준석은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내일 가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정말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이게 꿈일까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요.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명함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윤태식은 허름한 여인숙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5억! 내일까지 갚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협박했습니다. 못 갚으면 죽인다고요. 태식은 준석을 떠올렸습니다. 고려대 법대 합격.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석이 거부하면 태식은 비웃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이 친권자니까요. 내일 다시 가서 확실하게 만들어야겠어.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으로든 발로든 준석을 굴복시킬 생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듯이요. 하지만 태식은 몰랐습니다. 준석에게 이제 강력한 보호자가 생겼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보호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도요. 정한수 회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아침이었습니다. 괜찮네? 이제 할 일이 생겼으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윤태식이라는 자에 대해 조사하게.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을 대기시키게. 내일 아침 일찍.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태식이라는 인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괴롭혔고 준석을 학대했으며 손자를 돈으로 팔아넘기려 했으니까요.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한 전쟁, 그리고 윤태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이요. 준서가 이제 걱정하지 마라.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준석은 대한건설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이 넘는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준석은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한수 회장, 어제 묘지에서 만난 할아버지, 정말 도와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꿈이었던 건 아닐까요? 용기를 내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준석의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준석을 쳐다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준석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한수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시지 않습니다.
준석은 당황했습니다.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직원은 명함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명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나가주세요. 준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 박종민이었습니다. 오준석 씨? 박 실장이 준석을 알아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여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실장은 준석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이 걱정하셨어요.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박 실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회장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준석아.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준석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제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준석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을 돌아 나와 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왔다. 앉거라.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어젯밤 잘 잤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고 오늘이 기다려졌으니까요. 나도 한숨도 못 잤네.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자를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느라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준석아,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은 긴장했습니다. 회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윤태식에 대해 조사했네. 준석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얘기였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박비 5억 원. 맞지? 네, 사채업자는 조폭 조직이고 네. 자네를 담보로 잡은 서류도 있고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인간이라는 게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다 해결하겠네. 할아버지께서 정말 할 수 있으세요? 준석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5억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고요. 나를 믿거라.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회장이 받았습니다. 윤태식이 지금 여기 왔다고. 좋아, 올라오게 하게.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이 여기 온 모양이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온다니 또 맞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나? 회장이 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석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회장이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태식은 준석을 보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새끼가 여기서 뭐해? 하지만 회장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지 몰랐지만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으니까요. 당신이 윤태식인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정한수라고 하오.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한수? 대한건설 회장? 그 유명한?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거물이 자신을 불렀을까요? 앉으시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태식은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준석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식이 준석을 노려봤습니다. 자네가 준석의 아버지라면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오.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식 앞에 놓았습니다.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요? 자네가 빌린 5억 원 말이오.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네가 준석을 담보로 잡은 서류고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자네는 아버지 자격이 없소.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식이 움찔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학대하고 번 돈을 빼앗고 급기야 담보로 팔아넘기려 했소. 그건 생활이 어려워서. 변명하지 마시오.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 자네한테 제안이 하나 있소? 제안이요? 그래요. 선택지는 2개요. 회장이 손가락 2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은 긴장했습니다. 첫째, 준석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시오. 그러면 5억 원 빚을 내가 갚아주겠소. 그리고 생활비로 5천만 원을 주겠소. 태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억 원 빚을 갚아준다고? 게다가 5천만 원까지? 하지만 곧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해주시려고요? 준석은 내 손자요. 회장의 말에 태식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자? 준석이 이 사람의 손자라고? 그럼 설마 정수진이 이 사람의 딸이었다는 건가요? 수진이가 내 딸이었소. 그리고 준석은 내 유일한 손자고. 태식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수진이 재벌가 딸이었다니 20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수진이 숨겼던 거겠죠. 그럼 둘째 선택지는 뭡니까?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범죄요? 회장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태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식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째를 선택하겠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오. 회장이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태식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오. 태식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회장이 각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태식이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고맙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태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식은 준석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20년의 악몽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나요? 끝났다, 준석아. 회장이 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석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자유야. 태식은 다시는 자네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단다. 6장. 태식이 나간 후 회장은 준석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왔고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하게. 5억 원 전액 상환한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준석이 쓰던 고시원 정리하게. 짐은 전부 새 집으로 옮기고. 새 집이요? 준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자네는 내 손자야. 고시원에서 살 수는 없지.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박 실장에게 계속 지시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준비하게. 넓고 깨끗한 곳으로. 가구도 전부 새로 들여놓고. 네, 회장님. 박 실장이 준석을 훑어봤습니다. 사이즈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이 나갔습니다. 준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 회장이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내 손자야.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거야.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홀대받고 살았는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하지 마라. 내가 늦었을 뿐이야. 회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7년 동안 손자가 고생하는 걸 몰랐으니까요. 이제라도 찾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대학 등록은 언제 하나? 다음 주까지 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얼마나 되나? 한 학기에 400만 원쯤 됩니다. 회장이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끊었습니다. 준석 앞에 놓았습니다. 등록금하고 생활비야.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거라. 준석은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많습니다. 많지 않아? 대학생이 공부하며 생활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 회장이 준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돈 걱정하지 말거라. 공부에만 집중해.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회장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석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보거라. 준석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자동차 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으니 필요하지 않겠나? 준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까지요.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면허도 없는 걸요. 그럼 따면 되지. 회장이 웃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면허 따거라. 그동안은 기사가 데려다 줄 거야. 기사요? 그래? 박 실장이 전담 기사를 배정할 거야. 학교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편하게 이용하거라. 준석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전담 기사가 생긴다니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괜찮고 말고.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점심 먹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같이 먹자.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준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준석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방을 나갔습니다. 최고층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임원들만 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장과 준석이 들어가자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오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준석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준석이 펼쳤습니다.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스테이크 한 접시가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싶은 걸 시켜라. 회장이 웃었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습니다. 회장은 고급 스테이크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준석 것도 함께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준석은 포크와 나이프를 잡았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먹어라. 서두를 것 없어. 회장이 자르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준석이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회장은 기다려줬습니다. 준석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맛있나? 네, 정말 맛있습니다. 준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손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회장이 물었습니다. 대학 가면 뭘 하고 싶나? 준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변호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요. 준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니요. 수진이 닮은 것 같았습니다. 좋은 꿈이야. 꼭 이루거라. 네, 꼭 이루겠습니다. 준석이 다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준비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요. 고시원 짐은 이미 옮겨 놓았습니다. 좋아. 준석이를 데려다 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준석을 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새 집에서 살 거라. 편하게 지내고.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나는 본가에 있어.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 우리 집으로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준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준석을 안내했습니다.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40층이 넘는 타워였습니다. 박 실장이 준석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3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에 있는 집 앞에 섰습니다. 박 실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현관부터 넓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가구는 전부 새 것이었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방이 3개 있습니다.
화장실도 2개고요. 박 실장이 안내했습니다. 준석은 멍하니 따라갔습니다. 안방에는 큰 침대가 있었고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상도 있었고 공부할 수 있게 조명도 밝았습니다. 필요한 건 전부 준비해뒀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준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잤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요. 감사합니다. 준석이 겨우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편히 쉬십시오. 박 실장이 나갔습니다. 준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닐까? 준석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태식은 허름한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표를 꺼내봤습니다.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5억 원 빚도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준석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들을요. 아니, 함께 살았다기보다 괴롭혔다는 게 맞겠죠. 태식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 잘해줄 걸, 사랑해줄 걸, 아버지답게 굴 걸.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준석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수 회장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준석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타나면 끝장을 본다고요. 태식은 알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요. 태식은 수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도박을 끊고 술을 줄이고 제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준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태식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석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새내기가 되었고 강남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더 이상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았고 도서관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거르지도 않았죠. 매일 아침 기사가 데리러 왔습니다. 학교까지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공부를 위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꿈을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준석은 검정고시 출신이라 학교 생활이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착한 성격 덕분에 금방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다들 준석을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할아버지 댁에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준석은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을 골랐습니다.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데 단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 기사가 데리러 왔습니다. 차는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끝에 큰 한옥이 보였습니다. 준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사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석은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따라갔습니다. 대청마루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준석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준석아. 준석이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회장이 준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지냈나? 학교 생활은 어떤가?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수업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좋아요. 회장은 흐뭇했습니다.
손자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배고프겠구나. 들어가서 먹자.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생선구이. 준석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회장이 물었거든요. 손자가 뭘 좋아하는지요. 함께 앉아 식사했습니다. 회장이 반찬을 계속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학교 다니려면 힘이 있어야지. 준석은 고맙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회장이 물었습니다. 전공 수업은 어떤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히 형법 수업이 재미있어요. 형법? 네. 범죄와 처벌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정의가 뭔지 생각하게 돼요. 회장은 기뻤습니다. 손자가 법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석은 태식을 아직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잘 지내고 있을 거야.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요. 실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식이 다시 도박장에 나타났다고요. 5천만 원을 받고 나서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작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잃었습니다. 5천만 원이 한 달도 안 돼서 바닥났습니다. 태식은 다시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채였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렸고 또 도박장에 갔습니다. 당연히 다 잃었죠.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태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태식은 준석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전 고시원으로 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도 갔지만 준석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절박해진 태식은 대한건설 본사로 갔습니다. 회장을 만나려고요. 하지만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경비원들이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태식을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요. 태식은 본사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준석이 나타나기를 바라며요. 하지만 준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데려다주고 데려오니까요. 태식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쯤 태식은 어디론가 도망갔을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숨어 다니겠죠.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것 같았으니까요. 준석아, 회장이 준석을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태식 걱정은 하지 마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자네와 나뿐이지.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식은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갔습니다. 회장이 책장 앞에 섰습니다. 준석아, 이리 와봐. 준석이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이가 20살 때 사진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준석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지쳐 보였거든요. 예쁘지? 네. 정말 예쁩니다.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준석이었습니다. 자네가 태어났을 때야. 수진이가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석은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게 새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앨범을 보며 수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수진이가 원했던 대로 살겠다고, 준석은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고, 회장은 손자를 잘 키우겠다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준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태식은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맞아서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잘 곳도 없었습니다. 태식은 후회했습니다. 왜 또 도박을 했을까? 왜 5천만 원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준석아, 미안하다.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리 있었으니까요. 다른 세상에 있었으니까요. 태식은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든 지옥이었으니까요. 한편 정한수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손자 잘 키우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밝아지고 있었고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그게 수진이가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준석과의 저녁 식사, 함께 본 앨범, 손자의 밝은 얼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준석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시원 천장은 금이 가 있었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하고 넓은 천장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집도 삶도 미래도. 할아버지를 만난 게 기적 같았습니다. 준석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30살이 된 오준석은 검은 법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변호사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고려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연수원 과정도 마쳤습니다. 이제 정식 변호사였습니다. 그것도 약자를 위한 공익 변호사요. 할아버지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준석아.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노력한 결과지.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10년 동안 준석을 지켜봤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열정을,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요.
오늘은 준석의 첫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에게 20년간 폭행당하다가 도망쳐 나왔지만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한 사건이었죠. 준석은 무료로 변론을 맡았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준석은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준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무덤은 여전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매주 사람을 보내 돌보게 했거든요. 수진아, 회장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석이가 변호사가 됐다. 자네가 바라던 대로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나오며 회장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뭔가?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요. 회장은 흐뭇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대형 로펌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석은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죠. 좋은 선택이야. 자네답게. 회장이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식사 중에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석아, 나 이제 회사에서 물러나려고 해. 준석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아직 건강하신데요. 나이가 나이니까. 이젠 쉬고 싶구나.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석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있잖니? 그걸로 충분해. 준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회장이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석아. 나도 자네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준석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윤태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소식도 듣지 못했죠.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어떻게 됐는지요. 10년 전 사채에 쫓기던 태식은 결국 지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연명했죠. 술은 계속 마셨고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5년 전 태식은 강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했죠. 쪽방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2년 전 태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쪽방에서 혼자 쓰러져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회장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준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알면 슬퍼할 것 같았으니까요. 비록 나쁜 아버지였지만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회장은 조용히 태식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수진이가 원했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준석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과거가 방해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석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준석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구나.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요. 할아버지를 만난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석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가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보냈던 편지들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고 결국 이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준석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준석아,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석은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법률구조공단으로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으며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준석은 집을 나섰습니다.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간 삶의 결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할아버지의 구원으로 완성되었으며 준석의 노력으로 이뤄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